그 다음에 서울고등법원 2007년 사례도 그 돈 받기 위해서 그 불법적으로 점유를 시작한 그런 케이스에서 이 유치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 다음에 의정부지방법원 이 사건도 83페이지 맨 밑에 줄 보시면 이 사건 연립주택에 대한 공사업자인데요. 이 사건 연립주택에 대한 점유를 상실한 지 약 17개월이 지난 2002년 11월경에야 비로소 건축주 또는 소유자인 누구의 동의도 없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요거는 점유가 불법이다 라고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 다음 대구고등법원 2006년 사례도 이 온천장에 소유자 동의 받지 않고 마음대로 진입했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 다음에 부산고등법원 2007년 사례 그 무단점유자입니다. 이 사람은 피고가 이제 무단점유자인데 무단점유 하천부지던 그 이 땅을 무단점유하면서 내가 그 가치를 증대시켰다. 그래서 유익비가 발생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한 그런 경우예요. 근데 소유자 물론 이제 소유자가 여기서는 부당이득금 청구네요. 돈 달라. 네가 마음대로 점유했기 때문에 돈 달라. 이런 건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유치권이 있기 때문에 나의 점유가 불법 점유가 아니다. 라고 그렇게 대응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법원이 그 네가 점유한 게 아무런 권리관계 없이 점유를 한 거기 때문에 그 불법 점유 아니냐. 불법 점유 아니냐.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점유 자체가 적법해야 되는데 아무런 권한 없이 무단으로 점유한 사람이 유치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라고 해서 유치권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다르게 한번 보시면 이게 이 사람은 유치권을 이제 주장하면서 유치권을 주장을 했는데 유치권이 아니라 만약에 우리 어저께 시간에 한 그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그 상환 청구로 주장하게 되면은 받아들여질 논리가 있죠. 그거는 권한 없는 자의 관계에서 회복자에 대해서 점유자가 돈 달라라고 하는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받아들여질 논리는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에서는 유치권 권리 있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네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부산지방법원 2007년 사례도 무단점유에 대해서 불법 점유다.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전지방법원 2006년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건물에 대해서는 아무런 권한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단점유이기 때문에 유익비 유치권 주장이 안 된다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이번 지금 서울고등법원 2006년 사례는 본소, 건물 철거, 반소 사건이 별도로 있는데 피고가 피고 보조 참가인이 지금 원고가 토지 소유자입니다. 토지 소유자가 이제 원고고 이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해서 건물 철거 내 땅 위에 그 건물이 마음대로 지었기 때문에 건물 철거를 해달라 이런 소송을 했는데 이 피고 보조 참가인은 그 건물을 지은 사람 시공자입니다. 시공자. 그래서 유치권이 있다. 내가 이 건물을 짓고 돈을 못 받았기 때문에 유치권이 있다라고 해서 못 비켜주겠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 대법원 판례 89년 판례를 원용해서 건물 점유하는 사람이 건물 원시 취득자, 건물 소유자죠. 건물 소유자에 대해서 건물에 대한 유치권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건물의 존재와 점유가 토지 소유자에게 불법 행위가 되고 있다면 그 유치권으로 토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바. 그래서 결국 이 피고보조 참가인, 공사했다는 피고보조 참가인이
공사대금을 가지고 있고 이 사람에 대해서 유치권을 가지고 있다고 한들 너는 불법 점유자이기 때문에 나가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논리입니다. 그 다음에 대법원 2005년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위에 본 바와 같이 그 건물 점유하는 사람이 건물에 대해서 유치권이 있다고 해서 그 건물 자체가 토지 소유자와의 관계에서 철거해야 될 불법 관계라 그러면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례의 피고는 그 건물에 대한 그 보수공사로 지금 공사대금 채권이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유치권 주장한 사람인데 그 토지 소유자와의 관계에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죠. 근데 결국은 건물도 철거하고 퇴거도 하고 그죠? 유치권자는 퇴거하고 그다음에 손해배상도 물어야 되고 하는 그런 관계에 다 놓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대전고등법원 2004년 사례인데 이 사례는 그 대법원 홈페이지에서도 그 주요 학업심 판결로 올라와 있는 사례입니다. 어제 제가 말씀 드렸는데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그 무모한 유치권 이런 부분들을 좀 방지해야 된다. 남용을 못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도입된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유치권 공사가 투입될 당시에 이미 시가에 육박하거나 시가를 넘는 그런 저당, 가압류 이런 것들이 잔뜩 있는 상태에서 공사가 투입됐다면 그거는 안 된다 라고 하면서 지금 논리를 이런 그 밑줄 보시면 민법 320조 2항을 유추 적용해서 수급인이 공사대금 채권에 기초한 유치권을 주장해서 그 소유자인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없거나 라고 하는 것이 320조 2항이 이게 불법 점유거든요. 불법 점유. 그러니까 거의 네가 이런 상태에서 공사를 들어오는 것은 불법 점유나 거의 다름없다. 불법 점유를 유추 적용해도 타당하다. 또는 그 유치권을 행사하는 것이 신의 측에 반해서 허용할 수 없다. 이런 두 가지 논리로 접근한 겁니다. 그 다음에 그 광주고등법원 2006년 사례 이거는 그 건축주가 이 명목상으로 이 건축주는 A로 되어 있는데 그 시공회사가 갑이라는 시공회사가 있습니다. 시공회사에 근데 대표가 A예요. 대표이사가. 그러니까 이 갑회사가 유치권 주장하면서 돈 못 받은 게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한 케이스에서 건축주는 A인데 이 시공회사의 대표이사가 A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이런 사례가 왕왕 있지 않습니까? 소개를 제가 몇 번 해드렸는데 이런 케이스에서 법원이 일단은 실제 돈 받을 채권이 없다. 너는 똑같은 실제로는 직접 건축한 거기 때문에 실제 돈 받을 채권은 없어 보인다. 그런 이유를 주의적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보인다. 그렇지 않고 네가 돈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러이러하다. 이렇게 판단했거든요. 그래서 주의적으로는 그 채권이 없다는 걸 하고 예비적으로 판단한 게 이제 우리 사건 불법 점유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 예비적 판단으로 참 재밌는 판단을 했는데 이게 대법원에서 결국 깨졌죠. 이 판단은 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개시된 유치권 주장을 위한 점유는 불법 점유다. 이런 논리로 바로 갔어요. 그러니까 이 논리는 우리 예전에 그런 학설하고도 좀 비슷한데 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시작된 점유 이런 부분은 시작된 공사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다 불법 점유다 라고 이렇게 판단을 한 케이스입니다.
학설이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유치권에 의한 어떤 담보물권의 형해와 침해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그 저당 설정된 이후에 이제 유치권은 점유는 인정하지 말자 아예 이런 논의가 있었고 그런 논의에 따른 판단을 한 거예요. 물론 그건 예비적 판단이죠. 주의적으로는 받을 돈 자체가 없다. 가사 받을 돈 자체가 있다고 하더라도 저당 설정 이후에 된 거기 때문에 무효다. 이렇게 판단했는데 결국 네가 결국 그 건축주나 공사업자나 결국 같은 놈이기 때문에 돈 받을 그 권한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은 뭐 법리 판단이 아니니까 대법원에서 다투어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확정됐을 겁니다. 그리고 판단될 수가 없어요. 예비적 판단은 또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별로 실익이 없으니까. 근데 이 부분 판단이 다른 사건에서 그러니까 2009년 1월에 이 대법원 판단에서 파기가 됐어요. 결국 판단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법원 판단은 뭐 저당 설정 이후에 된 공사 점유라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 가지고 무효나 뭐 불법 점유나 이런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런 판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 고등법원 2008년 사례는 앞에 판결하고 좀 중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압류 이후의 점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압류 이후, 경매 개시 이후의 점유는 처분금지호에 반해서 압류 처분금지호에 반해서 무효가 됩니다.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이제 그 부분이 요 처분금지효에 반하는 무효인 점유다 라고 해서 판단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경매개시 결정 이후에 그동안 점유 안 하고 있다가 경매개시 결정 이후에서야 비로소 점유 들어왔기 때문에 그거는 무효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겁니다. 이 법리는 뭐 대법원에서 이제 확실하기 때문에 2006년 대법원 사례 91페이지 그 취지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그 법 조문에는 지금 90페이지 보시면 그 민사집행법 92조에서 제3자와 압류 효력 그랬는데 제3자는 권리를 취득할 때 경매 신청 또는 압류가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경우에 압류에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알았을 경우에. 근데 이게 뭐 경매개시 결정 되면은 안 것으로 거의 봅니다. 그냥 등재가 되고 하기 때문에 그거를 내가 등기부를 특별히 안 보고 들어갔다 그래서 몰랐다 이렇게 주장할 수가 없어요. 지금 2006년 대법원 판례가 그런 식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죠. 그러니까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경매개시 결정의 기입 등기가 격려되어 압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부동산 점유를 이전받고 이에 관한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채무자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및 이를 비담보 채권으로 한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 이러한 점유 이전은 목적물의 교환 가치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처분행위에 해당하며 압류 처분금지에 저촉되므로 위와 같은 경위로 부동산을 점유한 채권자로서는 위 유치권을 내세워서 부동산에 관한 경매 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고 이 경우 이 부동산에 경매개시 결정 기입 등기가 격려되어 있음을 채권자가 알았는지 여부 또 이를 알지 못한 것에 대해서 과실이 있는지 여부 이런 것 등은 채권자가 그 유치권을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결론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라고 해서 일단은 개시 결정된 이후에 거는 뭐 알든 모르든 또는 과실이 있든 없든 모르는 데 대해서 과실이 있든 없든 상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법원 2009년 1월 사례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거예요. 결국 이 대법원 지금 나와 있는 대법원 판례는 현재까지 판례는 그 압류 처분금지효 이후에 점유는 안 되는데 이런 법리를 가지고 경매로 인한 압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압류 처분금지효 이후의 점유를 무효로 보고 있지만 이런 법리를 가지고
압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법원은 압류 처분 금지호 이후에 그것만 무효로 삼고 이전의 거는 기본적으로는 유효하다. 그런데 그런데 이 유치권 취득 시기가 근저당 설정 후라거나 또는 유치권 취득 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의해서 경매 절차가 개시되었다. 이런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은 결국 압류의 처분금지효가 경매 개시 결정이 있고 이전의 거는 기본적으로는 유치권이 유효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유치권 성립 당시에 이미 근저당이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고 이 근저당권에 기해서 경매가 개시됐다 하는 것도 역시 무효로 볼 수 있는 소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경매 개시 결정을 기준으로 해서 이전의 유치권은 유효하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아까 말 대전고등 사건처럼 아주 이게 시가를 초과한 상태에서 들어온 유치권이라든지 하는 그런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불법 점유나 신의칙 위반 이런 논리를 동원해서 안 된다. 요런 지금 판단이 일단은 판례로서 굳어진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광주고등 사건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점유가 언제 경매 개시 결정 압류 효력 이후에 점유가 됐느냐 그 이전에 됐느냐 하는 걸 따지는데 그 따지는 그 소스로서 92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시면 2005년 4월 28일 날 경매 개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그 법원에서 부동산 현황 그 다음에 점유 관계를 조사할 때 이 유치권 주장하는 사람이 집행관에게 했던 이야기가 피고가 2005년 5월 27일부터 점유하고 있다. 이렇게 진술했어요. 그 다음에 2005년 6월 10일에 유치권 신고를 했는데 그 무렵에 건물 외벽에다가 피고가 2005년 6월 10일부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또 이런 현수막까지 걸었다네요. 그러니까 그 주장 자체로서 지금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이제 이게 굉장히 유치권을 행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점유라는 것이 언제 개시됐느냐 하는 부분은 굉장히 말씀드린 것처럼 불분명할 수가 있는데 스스로 이제 그런 그 나중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를 만들었던 거죠. 그 다음에 광주고등법원 2008년 사례도 그 개시결정 당시에 그러니까 그 이전에 점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느냐를 판단하는 사안인데 요 임의경매 개시결차를 위해서 집행관이 현황 조사를 한 결과 점유자로 나타난 사람이 모 축산업 여기 이제 상호인데요. 모 축산업과 그로부터 임차인들이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치권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점유자로서 파악이 안 되고 그 건축주죠. 모 축산업과 그 건축주로부터 임차인들이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밖에 안 나타나 있었어요. 그렇게 확인되고 또 등등 이런 걸로 볼 때 개시결정 이후에 서야 비로소 피고가 모 축산업으로부터 점유를 넘겨받은 걸 알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드문드문 사례에서도 알 수 있던 것처럼 이 경매 개시결정 과정에서 경매 개시결정이 나고 그 뒤에 법원의 조사 나오는 그 절차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거기서 이제 뭐라고 답변하느냐, 뭘 외관을 보이느냐 하는 부분들이 일단은 공식적인 어떤 그 조사 과정이기 때문에 거기서 안 비춰지면은 사실상 법원이 이렇게 색안경을 끼고 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 것들을 좀
유치권 물건에 접근하시는 분이나 또는 유치권을 주장하시는 경우나 어느 쪽이든 다 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